어, 드디어 이제 노대본, 7분 책 읽기 오랜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대본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단점이 있죠. 대본으로 바탕으로 하게 되면 노잼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잼인데요. 그래서 이 반응들도 그렇게 없고 사실 이런 뭐 타이핑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노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런 글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책을 읽으면 되죠. 굳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는 흥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느껴왔던 거 그런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7분 책 읽기가 되도록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노대본 첫 강의를 왜 원숭이로 이해하는 자본론을 했을까요? 옆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원숭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숭이가 그림 속에서도 들어가고요. 두 마리가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자, 이 책은 밑에 있는 사람 두 명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자본주의 부분에 대해서 자본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본론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시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자본론이란 그 학문에 대해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그 학문을 만들었는데요. 독일 태생이죠. 그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이제는 노동자 계층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주장을 했던 게 노동자 사회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결국에 망한다. 결국에는 대공황이 와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결국 자본주의 사회가 막을 내리고 사회주의 사회가 등장을 한다. 그 전에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급진적인 개혁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우리는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를 해야지 따라가고 그 변화의 흐름에 맞게끔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 주장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참 안타까웠던 게 급진적인 개혁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본론에 대한 그 학문에 대해서 전파는 지금까지 됐기는 했지만 자신이 의도적으로 이런 혁명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는 그 반대적으로 온건적인 개혁파였어요. 사람들이 의식적인 그 변화들의 흐름들을 점진적인 두고 시간을 두고 이제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변화의 흐름적인 부분을 좀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원리, 그래서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경제학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가 흘러가야 될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거나 이 근거적인 부분을 말할 때 아담 스미스 예를 많이 들고 있죠. 온건적인 개혁파였습니다. 이런 마르크스 자본론을 개혁파, 급진적인 개혁파라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마르크스 자본론이 금지서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그 예전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지서적으로 딱 두고 읽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서적에 분류를 했었죠.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본주의 없애고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장은 현실성이 없죠. 자기가 주장했던 바로 자본주의가 이제 혁명적인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공황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대공황을 왔지만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더 번영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만큼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춰가고 있죠. 사회주의에 비해서. 그런 책을 이 임승수 저자 같은 경우는 읽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전 2권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보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직장인 기준으로 한 1년 정도는 봐야 되는 그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죠. 이것을 다 보고 그 느낌부 그리고 깨달은 바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론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이때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는데 2014년에 경제학 서적을 읽고 난 다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과연 뭐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좀 알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던 찰나에 추천을 받아서 탔던 책인데 정말 강추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가 왜 노예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임금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노예라는 그 단어를 마르크스부터 진짜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라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시초는 노예의 시초는 마르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그 노예에 대한 시각이 자본론에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이 말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52시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시초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생기게 되었어요. 왜 생겼냐? 장시간을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력을 가진 그 노동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빨리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죽었어요. 자본주의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 하루 종일 나사를 쪼은다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순 반복하는 그런 작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 혁명 이후에 전기기관의 발전이 되고 반복적인 그런 끊임없는 노동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그 사회 단면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본론에 대한 내용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같은 경우는 크게 3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은 처음 시작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어떤 사회를 거쳐서 지금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왔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지금 노예 사회에서 지금까지 노예인지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월급쟁이는 노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 왜 그 노예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노예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본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읽었는데 새로운 시각, 알지 못하는 시각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사회는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노예 사회, 봉건 사회, 그리고 자본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이 됐어요. 원시 사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런 사냥을 같이 부족을 이룬 단체들이 같이 사냥을 해요. 큰 동물, 위험에 보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보호 측면에서 좋았고 빠른 동물을 잡기에도 단체 이렇게 사냥을 했을 때 잡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 잡았던 사냥감들을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류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산주의와 비교를 하고요. 두 번째 사회, 노예 사회.
있었죠.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 그런 사회가 형성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노예가 일을 했을 때 주인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페이를 줄까요? 노예한테요? 페이를 안 주죠. 노예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일 부분을 100%라고 봅시다. 100%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예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인가요? 0%죠. 그런데 이런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갑니다. 왕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용주가 존재를 하고 이게 노비가 존재를 하는데요. 농노가 존재를 하죠. 자, 왕이 용주한테 토지를 줘요. 장원이라는 토지를 주는데 그 장원이라는 토지에서 이제 영주가 왕이죠. 그 밑에는 노비들이 존재를 하고요. 노비들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7일 중에 3일은 용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3일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100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용주한테 50이 가고요. 자기는 50만 가져갔죠. 여전히 퍼센테이지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제 50%만큼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요.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교묘하게 가려져 있고 이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해석들이 안 되게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기본적인 틀은 봉건 사회랑 비슷할 뿐입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사기업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00을 일한다 쳤을 때 얼마를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까? 100을 일단은 못 가져간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사기업 같은 경우는 주인이 존재를 하죠. 주인은 회장입니다.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일도 하나도 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100% 일을 했을 때에 한 30%는 회장이 가져가요. 주인이 오너 일가가 가져가게 돼요. 오너 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빈부격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퍼센테이지만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 70%는 가져갑니다. 예전에 50%에 비해서 20%가 늘었지만 다 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월급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에서 이런 자본가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왜 자본가들이 이제 부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 그만큼 많이 가겠죠. 10명이 일하게 되면 30%만큼 300%가 가고요. 1000명이라면 3000%가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퍼센트 올라가는 금액적인 부분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여기 공항 오픈했을 때 진짜 썰렁했어요. 그리고 면세점 업무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들 미친 짓이라고, 장영식이 또 미친 짓 하네 그랬어요. 사실 이거를 읽고 굉장히 좀 찜찜했습니다. 사실 왜 내가 노예야 되는지, 지금도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입장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책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임승수 작가 같은 경우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있었던 그 당시 2008년에 이 책이 출판이 됐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였던 베네수엘라를 근본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나라, 성공적인 사회주의 나라였죠.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차베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죽었죠. 그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95% 국가 수익이 원유를 바탕으로 하는 그 나라다 보니까 한순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2013년에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국간을 한번 봤어요. 전부 다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다 해주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원유마저도 95% 수입에 담당한 원유마저도 급락을 해버리니까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자, 닭고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이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닭고기 사진인데 사과 한 박스에 해당되는 그 지폐들을 넣어야지 닭고기를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초인플레이션 구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임승수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사회주의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베네수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 미인이 많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임 대회도 이제는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인 대회가 그렇게 발달했던 베네수엘라의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이제는 진출에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미인 대회에 그렇게 열풍적인 그런 사회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층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은 얼마 전까지 사회주의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는 일이 좋으면 그 평생 하루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취미생활이 그 제 일을 어떤 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더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는지. 자, 이것으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